화학 모비 등에 관한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으며 1907년에 폐지되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조금 설명을 하면 내라고 한 거는 왕실이란 뜻이에요. 일반 관청이 아니라 왕실이란 뜻이고, 수는 요 숫자는 수요할 때 쓰는, 수요 공급할 때, 그러니까 왕실에 뭔가 물건을 공급해주는 관청이란 뜻이에요. 예, 왕실 조달청, 그냥 조달청이 아니고 왕실에 특별히 필요로 하는 물건을 공급해주는 관청이 이 근처에 있었어요. 이걸 볼 때 약간씩 다르고 잘못되고 틀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서 보면은 역사를 보는 안보를 깨끗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사는 줄기와 이렇게 여러 가지 작은 봉우리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여기 두 번째 봉우리.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저기 산이 봉우리가 있고 그 아래 사직단이라는 건축물이 있어요. 그 다음에 길이 있어요. 우리는 길에서부터 봐요. 길, 건축물, 봉우리 이런 순서로 보지만 제일 먼저 있었던 건 뭐겠어요? 봉우리. 산은 이렇게 뽑아서 옮기는 물건이 아니잖아요. 산이 당연히 제일 먼저 있고 그 산에 맞춰서 건물이 앉고 건물에 맞춰서 정면으로 빈눈이 당당하게 가도록 길을 낸 겁니다. 우리 보는 순서의 역순으로 존재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 산에 맞춰서 저 건축물을 앉힌 겁니다. 저런 거를 임금의 시설, 나라의 수도의 시설을 만드는데 적당히 아무 데나 갖다 이렇게 만들겠어요? 우리 시골에 가도 종갓집 후손 계시면 야, 우리 집 사당은 고향에 흑사봉 아래 양집 하는데 딱 우리 사당이 있고 그 뒤에 우리 김씨 집성촌이 있고 우리 집도 거기 있어, 이렇게 얘기들 해요. 한 집안의 종가나 사당도 그 산봉우리에 맞춰서 예쁘게 안 치는데 왕도의 주요 시설물을 적당히 옆 귀퉁이에 갖다가 안 치겠습니까? 저거는 저 봉우리에 맞춰서 앉힌 겁니다. 저런 걸 터미널 뷰라고 부릅니다. 터미널, 우리 번역어가 없는데 두 단어 다 아는 단어잖아요. 터미널, 종점, 뷰, 경치, 종점의 경치. 저 터미널 뷰를 만약에 특정한 자연적인 자연물을 이용해서 터미널 뷰로 설정해서 거기에 맞춘 거고, 그리고 인위적인 터미널 뷰 같은 경우는 파리에 가면은 오벨리스크 있어요. 나폴레옹이 이집트에서 훔쳐온 거. 그건 파리 메인스트리트의 양쪽 끝에 딱 박아놓고 메인스트리트 만들어. 이거는 인위적인 터미널 뷰. 아, 이 메인스트리트 끝은 여기야. 인공물로 설정한 거예요. 이렇게 터미널 뷰에 맞춰서 이건 600년 전에 설정한 길이거든요. 이 길을 내면서 사진 같은 건 13m가 뒤로 셋백했다고 해요. 그래서 원래는 저 끄트머리쯤에 있었던 거고 도로 때문에 뒤로 이렇게 안 된 거예요. 사직간 영역이 좀 커진 겁니다. 사직 터널 때문에. 그런 거고, 그건 그런 거고, 우리가 이렇게 돌아왔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우리가 횡단보도가 여기라면 얼마나 좋을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진짜 어도구 왕의 길이라면, 요즘은 역사도시라고 하고 역사를 향유한다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내가 역사도시에 사는 느낌을 직접 가지려면 이걸 직접 걸어보는 거거든요. 걸을 때 그 과거의 느낌을 내가 이렇게 몸으로 느낄 수 있으면 그게 정문을 들어오면은 다시 또 이렇게 겹으로 담장을 둘렀어요. 한 겹, 두 겹이죠. 그리고 그 안쪽에 단이 있는 게 보이세요? 조금 보이는데 단이 두 개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제사 지낼 때 두 신이 서로 먹겠다고 싸우면 안 되니까 사단과 직단을 나눠서 설치해 놨습니다. 대청이라는 데서
하면서 뭐 이 밑에 여러 가지 옛날 건물들, 옛날 조선시대에 있던 건물들을 복원을 많이 했는데 복원하면서 그 자리에 있던 것들을 없앴어요. 근데 그거는 1970년대에 생긴 걸 없앤 거예요. 뭐가 있었냐면 이 아래 동상이 두 분이 있어요. 그 두 분은 조선시대의 모자예요. 모자가 각각 있을 분이 누가 있을까요? 예, 조선시대 뭐 모자가 동상이 될 분은 뭐 우리가 알기엔 그 정도에는 없을 거예요. 신사임당과 율곡 이 선생의 동상이 나란히 있었습니다. 근데 왜 동상이라는 거는 기념하는 기념물이잖아요. 기념물은 기념할 일이 있어야 세우는 거 아닌가요? 뭐 거기서 태어났다든가 살았다든가 뭐 죽었다든가 무슨 중요한 뭐 회의를 했다든가 아니면 하다못해 어디서 뭐 술을 한번 마셨 뭐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기록을 한만 따져봐도 두 분은 이 자리에 아무 관계가 없어요. 뭐 지나가는 일이 있었을지 그건 알 수 없고 여간 기념할 일은 없는데 두 분의 동상이 수십 년을 약 1970년경에 섰으니까 지금 몇 년 전이죠? 약 50년을 징발돼서 서 계시다가 지금 아마 그 율곡 고향이 어딘지 아세요? 강릉. 율곡리라가 파주지요. 파주로 간 것 같아요. 그거 때문에 잘 찾아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 왜 있었느냐? 그거는 아무 데도 안 써 있는데 그건 순전히 제 추측입니다. 아마 추측이 맞을 거예요. 그거는 이 근처에 여학교가 하나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예, 배화여고 이건 도서관이고요. 요 바로 뒤에 배화여중고, 배화여전이 있습니다. 배화여고를 나온 유명한 분이 한 분 있습니다. 박근혜가 아니고요. 박근혜 씨의 어머니가 나왔죠. 유경수 씨가 나온 학교입니다. 추측이에요. 추측인데 동상이라는 거는 대개 그 뭐 이순신 뭐 이런 동상 세울 때는 나는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야. 혹은 나는 저런 위인 같은 업적을 남길 거야. 이런 거를 정치학에서는 상징 조작이라고 해요. 어떤 상징 체계를 하나 만들어 놓고 자기를 거기에 아이덴티파이 하는 겁니다. 동일시하는 거예요. 이순신 동상이 바로 정확하게 그런 거예요. 나는 민족을 구한 저는 송은 같은 그런 지도자가 됐어야라는 박정희의 뭐 어쨌든 객관 중립적으로 해서 의지가 담긴 게 이순신 동상인 거예요. 여기는 유경수 여사의 나는 신사임당까지 훌륭한 어머니, 훌륭한 여성이 될 거야 라는 의지, 원망 뭐 이런 걸 담아서 세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없어서 일로 와서 보는 쓰는 거예요. 그 맞은편에는 아마 관역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중간에 집과 오글오글 있는 사람들 사이에 뭐 시커먼 게 하나 있지 않아요? 뭐예요? 바위 같죠? 그 바위가 조금 뒤로 서보세요. 이 바위 같지 않을까요? 모양이 왠지 비슷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바위 가운데가 이렇게 허옇게 이렇게 자리가 잡혀 있죠? 이 자리 아닐까요? 그래 보이는 거죠. 예, 이게 100% 이거라고 내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 99% 여기입니다. 제가 김홍도 선생한테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 100% 확신은 못하지만 90% 얘기합니다. 그건 뭐냐면 김홍도는 18세기 분이에요. 18세기 후반에 살던 분인데 북일영이란 그 서울을 방해하는 영은 군대거든요. 북영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균형할 때. 예, 군영할 때 영인데 북영이 저기 창덕궁 옆에 있었고 거기에 딸린 1영, 2영이 있어서 여기가 북1영이 있었던 곳이랍니다. 북영에 딸린 제1파견 때쯤 되겠죠. 이 북일영은 경희궁을 뒤쪽에서 지키는 부대라고 돼 있고 여기 인왕산 중턱 어디쯤에 있었다고 그러는데 정확한 위치는 몰라요. 그 북일영을 그리기 위한 그림입니다. 근데 그 군대 막사라는 게 얼마나 그냥 뭐 드라이하고 좀 그렇잖아요. 뭐가 그릴 게 뭐 있겠어요. 그러니까 건물하고 담장 그리고 나니 심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것들을 같이 단원 선생이 그린 겁니다. 그 안에 마침 그 군인들이 사용하는 활터가 있으니까 활터를 그리고 그 활터 사이에 뭔가 이런 있으니 자연 지형들이 있으니까 그린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침 요 아래 활터에 원래 있던 정자가 등과가 무슨 뜻이죠? 등과가 과거에 급제한다는 뜻이잖아요. 여기 근무하던 군인들이 일반 선비들은 문과를 보지만 군인들은 무과를 보잖아요. 활 쏘기, 말타기, 뭐 층 던지기, 칼 쓰기, 활 쏘기 연습을 하던 데입니다. 무인들이. 어쨌든 이 황학정이 1920년대 여기 오기 전에 19세기에 없어진 정자가 등과잖아요. 이름인데 그 김홍도 선생이 그 그림을 그릴 때 이 글자는 안 쓰고 터만 잡아놨었는지 아니면 귀찮아서 안 썼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건 잘 모르겠고 어쨌든 이 활터와 북일영을 설명해주는 장치 중에 하나고 진경산수라는 것은 이렇게 뭐죠? 1.투시법에 따라서 원근법이 정확하게 서양화처럼 맞지는 않지만 그 뷰, 그 풍경의 그 경치의 가장 중요한 요소들은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담아내는 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진경산수화를 볼 때 재미입니다. 이런 바위 모습을 갖고 찾아내는 것도 진경산수를 통해서 우리가 뭘 읽어낼 수 있느냐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이런 겁니다. 진경산수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들을 많이 갖고 특히 옛 도시와 역사의 흔적을 찾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 진경산수를 볼 때 고마워해야 돼요. 양반하고 중인, 아까 저쪽 그 외청의 사물을 주로 보던 사람들은 중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물 보려면 한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문자 생활을 하는 건 양반과 중인까지고 양인과 천민은 문자 생활을 안 합니다. 심지어 자기 이름을 못 써도 돼요. 관청에 재산 등록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손을 이렇게 내고 그리는 거예요. 외가들. 이렇게 해서 이 문서가 만약에 손대보라고 그래요. 이름 못 써도 돼요. 그러니까 인구의 한 80%, 7, 80% 이상은 문자 생활을 안 했던 거예요. 아마 문자 기록이 안 남아 있다는 건 이 택견이라는 건 양인 이하에서 주로 하던 무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양반과 중인들은 안 했던 거예요. 뭐 몸 쓰는 걸 조선시대 싫어했으니까. 근데 이게 명맥이 꽤 이어져 왔는데 일제시대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모이는 걸 일본이 꺼려해서 모이지 못하게 해서 명맥이 끊어졌어요. 근데 유일하게 이 할아버지가 송덕기라고 1893년생인 이 할아버지가 요 밑에 내수동, 사직동 여기서 태어나서 오랫동안 사셨어요. 이분도 역시 태어날 땐 계층이 아마 양인이든가 했을 겁니다. 근데 바로 이 자리에서 임호라고 어디 이름 나올게요. 임호라는 스승으로부터 여기서 택견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모여서 배우고 놀고 단체 수련도 하고 단체 수련을 하다 보면 말하자면 MT 같은 거죠. 방금 시도 마시니까 했겠죠. 그런데 일제가 못 모이게 하니까 그냥 혼자서 와서 이렇게 모이지 않고 그래서 여기서 하는 걸 사람들이 해방위에 보고 선생님 좀 배웁시다 했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신한승이라는 이 사람은 경희대 체육과를 1회로 해방위에 졸업한 분이에요.
이분이 선생님 좀 배워서 이걸 체계화합시다. 그래서 두 분이 합작해서 세대 차이가 한 세대쯤 나요. 송덕기와 신한승이라는 분이 합작해서 이걸 체계적으로 기록 정리해서 무형문화재로 납니다. 그래서 무형문화재라는 건 대개 한 명이고 그 밑에 전수자, 뭐 수련생 이렇게 하는데 특별히 택견에 대해서만 두 분을 동시에 1983년에 무형문화재로 지정했다고 합니다. 그 장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제 이렇습니다. 그래서 살거나 장사를 해야 돼. 우리 같이 문 닫고 저 MT 갑니다. 이럴 수가 없는 거죠. 도시 근처에서 사람들이 좀 뜸한 장소에 와서 함께 즐기는 거예요. 여기 와서는 내려다보면 땅도 치고 개새끼 욕도 하고 뭐 술만 딱 했겠죠. 여러 자기네들 집회하는 장소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조선시대 같은 명확한 계층 사회에서도 그 사회를 구성하던 사람들이 숨 쉴 곳을 이렇게 도시 중간에 점점이 자기들만이 즐기고 숨 쉬는 장소를 가졌다. 특히 신전이 내려다 보이고 왕궁이 내려다 보이는 이런 장소에 있었다는 굉장히 귀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목멱산이라고 부르죠. 네 개의 산이 네산. 그런가 하면 왜 산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강성미술관의 연구실장을 오래 하신 최완수 선생의 해석에 의하면 3명 중에 마지막에 있는 사람이 겸재정선일 거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한번 나들이 온 그림을 이렇게 표현한 것을 해석을 해요. 하고 이렇게 다리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다리 건너서 이렇게 가고 도동이가 그 다리인 거. 뭐 그 돌인지는 100%는 모르죠. 모르지만 겸재정선이 18세기 사람. 예정전은 요 친구는 여기 있죠. 우리가 이렇게 작은 산줄길 타고 내려와서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쯤에 어디 있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쉰 데는 여기쯤 될 거고 비해담은 여기쯤 되고 이 영역 전체가 아마 수성궁이라고 부르는 안평대군의 터전이었을 것 같고, 이거는 이 그림에는 18세기의 돌이 이렇게 있지만 아마도 이건 진짜 이제 추측인데 안평대군의 영역에 들어가는 동부의 표시였을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추측이지만 그러니까 여기 살면서 여긴 내 집에 들어와요. 그 책에는 제가 몇 번지라고 다 써놨어요. 그 집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중섭이 살면서 그림을 그려서 그 다음 1953년인가 4년에 미도퍼가 어딘지 아세요? 지금은 없어졌죠. 롯데 영플라자인가 뭐 롯데 백화점 옆에 거기 미도퍼 화랑에서 일생에 한 번 전시회를 딱 했습니다. 그 전에 통영 제주도에서 그린 그림과 여기서 그린 그림 합쳐서 전시회를 했는데 그 전시회를 준비하던 곳입니다. 그때 여기 이 집에 선배가 빌려줘서 원산 시절에 선배가 빌려줘서 군자로 와서 살았는데 이중섭이 열심히 일본에 있는 부인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일본인이죠, 부인이. 아들이랑 너무 살기 어려우니까 부인이 여기 살러 왔는데 못 살고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중섭이 한번 갔었어요. 그랬더니 장모한테 엄청나게 구박을 받았답니다. 구박할 수 있죠. 먹고 살 아무 능력이 없는 인간이니까. 그래서 다시 돌아왔어요. 먹고 살 길을 찾아야 돼. 전시회를. 하는 재주가 그림밖에 없으니까. 그림을 그려서 전시회에 팔아서 뭔가 돈을 만들어서 일본에 가서 가족을 만나리라. 패밀리 리유. 가족을 다시 만나서 살리라는 열망을 안고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러면서 부인한테 열심히 편지를 보내요. 여보, 나는 오늘 여기 몇 월 며칠 이사 와서 여기 살고 있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와서 뭐 했어. 뭐 언제 이사 나가서 얼른 또 갔어. 뭐 다 편지에 있어요. 다 남아 있어요. 번역돼서 출판도 됐어요. 우리나라에서. 일본어로 썼을 거 아니에요. 근데 중간에 이런 편지도 있어요. 오늘은 내가 그림을 열심히 그리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 산에 올라가서 목욕을 여름이었나 봐요. 목욕하고 내려와서 국밥집에 가서 국밥을 2그릇을 사 먹고 낮에 나가지고 열심히 하루 종일 그림을 그렸어요. 이런 편지도 있어요. 그 얼마나 뭐 그게 예술 혼일 수도 있지만 돈 벌어서 가족 만나겠다 아주 절박함에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을 만났나요? 못 만났죠. 전시회를 했는데 전시회는 굉장히 호평을 받았답니다. 근데 두 가지 문제가 발생했어요. 하나는 그림의 일부가 춘화라고 걸리고 남성의 성질을 굉장히 크게 확대 클로즈업해서 그린 그림이 하나 있었어요. 이게 뭐 예술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관객에 대한 춘하다라고 지적이 돼서 아마 조사를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당국으로부터 문제가 제기가 돼서 조사를 받고 하다 보니까 그림을 갖고 간 사람들이 띄어먹고 돈을 안 줘요. 그래서 전시는 호평을 받았는데 돈은 꽝인 거예요. 그래서 막 시리에 빠져서 전국을 뭐 대구도 가고 하다가 결국은 그 다음에 척십자병원에 와서 거의 행렬병자 같이 죽고 말았습니다. 죽을 때는 구상이라는 시인이 옆에 같이 있었고 구상 스님만이 남아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쓸쓸하게 죽었죠. 그래서 경과에 다니면 38년인가 그래요. 38, 39, 41년인가 4학년 1학기 때 여기 와서 살았어요. 하숙을 했어요. 그때는 목조 2층 건물이었다고 하고 2층에 하숙을 했어요. 그리고 여름방학 때 짐을 놓고 갔다가 와서 짐을 뺐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5월, 6월, 뭐 7월 초 뭐 한 2달, 3달 정도 산 것 같습니다. 41년 연인 정도 4학년 1학기. 근데 여기 살다가 그 집주인이 김송이라는 소설가였는데 아마 좀 일본 경찰의 요시차 인물이었는데 일본 경찰들이 와서 집을 치러버렸어요. 학생 온 김에 그러니까 배 실어서 나갔대요. 말하자면 윤덕영이라는 이름을 잘 몰라요 우리가.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주 분명 이렇게 얘기하는 게 설명이 맞아요. 이완용보다 더 나쁜 놈. 아, 이완용보다 더 나쁜 놈. 더 악질. 나이가 어리고 직급이 낮아서 그렇게 부각이 안 된 거지. 고종하고 고종을 정말 더티하기 짝이 압박해서 가만 보호조약에 1905년에 고종이 1907년에 물러났잖아요. 순종한테. 근데 일사보호조약의 도장님한테 윤덕영이고 순종의 비서원경이기다 비서실장을 하면서 순종의 이것을 일법을 감시한 사람입니다. 최대 더티한 인물. 근데 많습니다. 궁이라는 건 왕자 공주들이 사는 데다 궁이라고 그러는데 저 자수궁은 좀 특별한 궁이었어요. 그 후궁들이 사는 전후궁들. 그렇죠. 뭐냐면 그 왕이 바뀌면 후궁은 수의 가능성이 높잖아요. 왕비는 단수일 수밖에 없지만 후궁은 보면 1명, 2명, 3명, 4명, 10명 있고 왕이 바뀌고 나면 그 후궁은 자기 후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일은 없으니까. 근데 그 전 선왕의 후궁들을 국내에 정궁 안에 두다 보면 왕궁이 후궁들로 넘쳐날 거 아니에요. 후궁들은 어떤 약간 미안한 표현은 무의도식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안평대군의 총이 분쟁이 결단을 내립니다. 얘들아 우리 그래서 후궁들이 좀 나가 계시면 엄마 우리 돌아가실 때까지 잘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뭐 더 좋은 데 가시면 가셔도 되고. 그래서 만든 게 이렇게. 그래서 조선 중기 중종 때까지 유지돼요. 그러다 나중에 지금 뭐 무슨 일인가 없어요. 여승방으로 바뀌었다가 중간에 없어요. 사수궁이라는 꽤 큰 후궁들을 위한 궁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따져보면 만삭인 부인을 같이 데리고 가서 그 하와이에 내리자마자 다음 달인가 첫 달이 태어난 게 앨리스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속지주의라서 태어나면은 국적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민족 첫 아메리칸이 앨리스는 거예요. 근데 선순 목사가 임정에서도 일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했는데 이 딸도 하와이, 상해 뭐 온갖 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런 이름이 북한 문서에 공식으로 딱 한 번 거론이 됩니다. 6.25가 끝나고 나서 남로당이 김일성이 박헌영 일파를 숙청할 때 박헌영을 미제국주의자의 스파이라는 명목으로 죽이거든요. 근데 박헌영과 소위 미제국주의자를 연결해준 징검다리가 현 앨리스였다고 뒤집어 씌웁니다. 남쪽에서는 공산주의자라고 쫓겨나. 북쪽에서는 미제국주의자의 스파이라고 박헌영 숙청의 징검다리 역할을 결국 사용당하고. 둘 다 진실일 수가 있습니까? 둘 중에 하나는 진실이고 하나는 거짓이에요. 저는 남쪽에서 쫓겨난 명분이 진실이고 북쪽에서는 그거는 뒤집어 씌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 여성과 아버지, 할아버지 때 살던 집입니다. 뭐 그런 정문이라는 걸 아는데 국내 사람들이 없애지 말라는 거죠. 이런 걸 두는 것이 이 사람이 좋아서 두겠어요. 그렇죠. 이런 기억을 남겨두기 위해서 저것도 없애면 없애잖아요. 기념물 아니에요, 이거는. 문화재 아니에요. 문화재 아니니까 심지어 벽 속에도 들어가 있고. 근데 이 야. 설명이 좀 많지.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이게 그러면 옛날에 윤덕영 나보다 얼마나 썩는데 아무튼 윤덕영의 집에 이게 그러면 엄청난 집이었다라는 거네요. 이쪽 뒤쪽에가. 하나만 더 외로 놀랍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는 약 100년 전, 120년 전에는 이 여성이라는 서분이 살았습니다. 경북 청송에서 올라온 분이고 이쪽에. 굉장히 부자입니다. 여성은 남성입니다. 여성이 아니에요. 호가 여성 이명건인가 그래요. 근데 호가 여성인데, 네. 뭐 설명하려면 뭐가 복잡한데 많은데 그냥 다 제하고 이분은 뭐 미술 화가이기도 하고 미술사를 하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정치 활동을 해서 일제 말에는 건국동맹이라고 여운형 선생과 함께 건국동맹을 했고 해방 이후에는 중도 좌익쯤 되는 근로인민당의 아주 중추 역할을 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그리고 일제 시대에는 이런저런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1930년대에는 동아일보 조사부장이라는 직책을 갖고 계셨어요. 조사부장은 뭐냐면 직접 글을 쓰지는 않지만
공식 자료 같은 게 오면 모아서 기자들한테 전달하기도 하고 보고하고 정말 이런 역할을 하니까 그 총독부에서 만들어내는 자료들을 제일 먼저 받아보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진보적인 사회과학적 그 소양이 아주 분명한 분이 돼서 그 총독부에서 오는 자료들을 늘 모아서 1년에 한 번씩 책을 냅니다. 숫자 조선 연구라는 책입니다. 숫자 조선 연구라는 책을 5번인가 냅니다. 5년에 걸려 연감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총독부가 뭐 통계를 낼 거 아니에요. 뭐 조선의 산업의 인구가 어떻고 뭐 내는데 이런 이 통계와 이 자료들은 이 총독부의 시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고 이 자료들은 이러이러하게 해석해야 된다라는 뜻을 담아서 말하자면 조선은 식민지 조선의 진보적인 지식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한 책들을 낸 게 숫자 조선 연구입니다. 조선 그 일본 일제 식민지 시대 1930년대를 지금도 학자들이 세미나 할 때 쓰는 책자입니다. 아주 훌륭한 책자를 냈던 분이고 그러면서 이분은 그런 활동도 하고 비밀리에는 건국동맹이라는 걸 구성해서 해방을 준비하던 분이고 그러면서 또 하나 개인적으로 하시던 일은 뭐냐 하면은 그 동생이 화가가 있어요. 이쾌대라는 화가가 이 여성 선생의 바로 띠동갑쯤 되는 동생입니다. 그래서 그림에 대한 엄청난 식견이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가지 동생은 실제 그림을 더 많이 그린 이쾌대는 정말 어마어마한 화가입니다. 근데 이 형님, 이 여성은 직접 그림을 그리기보다 미술 사회에도 관심이 더 많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역사화를 그리고 이것저것 하면서 복식사라는 걸 연구합니다. 복식사 뭔지 아시죠? 네. 왜 과거의 그림을 그릴 때 조선시대 그림이나 고구려의 그림이나 옷이 왜 똑같아야 되냐? 그럴 리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럼 연구를 해. 연구하는 복식사 연구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분히 이거는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복식을 고증하는 연구를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특히 1936년에 동아일보에 있다가 일장기 말소 사건 때문에 해직이 됩니다. 해직돼서 직업이 없어진 거예요. 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좀 미안한 표현으로. 여유는 있어요. 복식사 연구를 해서 보증을 하고 옷을 다 지어요. 뭐는 조선, 뭐는 고려, 뭐는 삼국 다 짓고 나서 이게 2층, 거기 이때도 2층이었는데 2층에 발코니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멀지않은 미화여전의 학생들을 불러다 입혀서 사진을 찍습니다. 그래서 책이 나온 게 조선 복식고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금도 영인봉까지 나와서 돌아다니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여성 선생이 연구하고 출판은 해방 이후 일제시대에 연구하던 것에 아무튼 중요한데 그때 여기서 세종대왕의 딕터 했던 분 김광규라고 하는 분이 여기 자기가 살던 집을 무슨 10대조의 고성에서 살았는 이래요. 10대조부터 내려온 고성이라고 해서 고성은 아니고 이제 약간 뻥이고 한 오래 집안에서 대대로 내려온 큰 댁에서 살았던 그 정도 외에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훌륭하고 천재적인 작가지만 동네하고는 불화했던 동네하고는 친하지 이 예술가들이라는 게 시대하고도 불화하고 장소하고도 불화하고 뭔가 자기 생각을 끊임없이 발전시켜 나가다 보면 시간하고도 잘 친하지 못하고 장소하고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성공하면은 예술가고 아니면 또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상이 이런 삶은